안녕하십니까. 수원대 이원영 교수입니다. 지난 9월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가 출범한 지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민간이 감시하는 원안이라고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전은 사고가 나면 치명적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감시를 해야 하지만 민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노력할 부분입니다. 출범 전부터 저희 센터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국내외의 원전 현장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원전 안전 기술 아카데미라는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좌를 듣고 기술적인 역량,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비축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제보를 받고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해오던 중에 한국형 원전이 원자로 안에 있는 전기 발생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고 조사를 해보니 미국 원전 기술자들도 위험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위험하다고 지적한 기록이 나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이은철 교수도 2011년경에 그 위험을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한수원도 대대적으로 교체를 한 사실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직도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취재한 기자가 있습니다. 서울파이낸서 김혜경 님입니다. 지금은 센터의 운영위원인데 이분이 조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 본격적인 조사 보고서를 집필해가지고 이와 같이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이것을 바로 발간하는 것보다 발간하면서 동시에 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혜경 운영위원이 이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게 대해서 보완적으로 문인덕 기술사께서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원전공익정보센터 자문위원 문인덕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원전 건설 분야에 한 30년 가까이 종사하다가 이 한국 원전이 처음에는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실제 그러다가 전기 발생기 교체 공사를 하면서 정말 한국의 원전이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현재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혜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 서울 파이낸스라는 경제지에서 이제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주로 뭐 원자력이라든지 뭐 화력, 재생에너지, 에너지 분야를 취재를 했습니다. 하다가 주로 제가 원자력 부분을 좀 집중해서 취재를 하게 됐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한빛 4호기 증기 발생기에서 망치형 뭐 그때 당시에 2017년이죠. 이물질 나온 거 보고 이제 뭐 왜 한국형 증기 발생기는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화자 보증기간 짧은가 이런 걸 보다가 이제 제가 옆에 계신 이제 문인득 선생님께 이제 제보를 받게 되어서 이게 한국 표준형 원전의 증기 발생기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뭐 설계형의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좀 들여다보게 됐고요.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생각했던 이제 뭐 문제점이나 이제 문인득 선생님께서 이제 지적하고 계신 부분을 종합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진행은 김혜경 운영위원께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난 이후에 서로 대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 운영위원님께서 좀 설명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네, 제가 그럼 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부터 발표하려는 내용은 예전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한국 표준형 원전의 뭐 소위 말해서 아킬레스건이라고 뭐 불리는 증기발생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뭐 있었던 문제점이라든지 뭐 제가 제보받은 내용들 그리고 제가 좀 의문이 들었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목차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거고요. 우선 증기발생기가 뭔지 그리고 원전이 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중간에 스팀 제너레이터라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발표할 기기거든요. 우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중수로인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월성 145기를 제외하고 모두 가압 경수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압 경수로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증기 발생기가 있는 게 특징이죠. 네, 여기가 원자로고요. 여기는 가압기고 여기 터빈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납 건물, 그러니까 원자로가 있는 이 핵심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려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수로는 뭐 비등 경수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가압 경수로라고 하는데 여기 증기 발생, 그러니까 물을 증기로 바꾸는 증기 발생기의 유무에 따라서 뭐 크게 그렇게 유형이 나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기 발생기는 원자로 그다음에 여기 터빈이랑 이제 발전소 3대 주요 설비고요. 핵연료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열을 증기로 교환해서 다시 여기 증기가 터빈으로 가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전력을 생산하는 게 크게 원자력 발전의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기 발생기는 보통 뭐 가압 경수로도 여러 가지 뭐 형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과 용량에 따라서 뭐 조금 다르지만 보통 사이즈가 높이 약 20m 그리고 무게는 700톤 정도의 아주 거대한 구조물이고요. 일반적으로 뭐 2대가 있는 것도 있고 모델에 따라서 뭐 4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3대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표준형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빛, 뭐 한울 뭐 이런 데는 보통 이렇게 증기 발생기 2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제 물을 증기로 바꿔줄 전열관들이 들어있는데요. 크기는 약 한 1mm, 그냥 튜브 같은 거예요. 튜브가 다발이 여기 안에 수천 개, 수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보시는 이 부분이 아까 경납 건물에 이제 원자로랑 가압기, 그 다음에 이제 증기 발생기만 뚝 떼어놓은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한국 표준형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빛 3, 4, 5기부터죠. 한빛 3, 4, 5기부터는 이 모델, 원모델이 미국에 있는 컴퍼스턴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만든 시스템 8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한국 표준형 원전의 CO가 됩니다. 네, 그리고 참조 발전소는 미국에도 C 모델이 있겠죠. 애리조나주의 팔로버디 원전이 됐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은 여기 팔로버디 같은 경우에는 130만 킬로와트급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100만 킬로와트로 축소되어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빛 3, 4, 5기는 뭐 최초의 한국 표준형 원전이라 할 수 있겠고요. 뭐 기술 자립을 시작한 뭐 그런 원전이고 이 한빛 3, 4, 5기를 거쳐서 한울 3, 4, 5기 뭐 예전에는 한국 표준형 원전이라고 해서 뭐 KSMP, 뭐 코리아 스탠더드 뉴클리어 플랜트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이름이 OPR1000으로 바꿔서 요즘엔 이렇게 부르고요. 네, OPR1000 모델은 한빛, 그 다음에 뭐 한울, 그 다음에 신고리 1, 2, 5기, 그 다음에 신월성 1, 2, 5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뭐 뭐 개량을 했다. 그리고 용량도 늘렸고요. 이 모델을 LPR1400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지금 뭐 신고리 3, 4, 5, 6 고기,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수출했던 UA, 여기 바라카 원전이 APR1400입니다. 요거는 뭐 우리나라 표준형 원전 증기 발생기 모델이 뭐 이렇게 생겼다. 뭐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뭐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압 경수로가 C사께 있고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에서 들어온 게 있어요. 웨스팅하우스는 훨씬 옛날 뭐 한빛 골인데 이런 형태랑 다른 게 이제 하부 구조가 좀 달라요. 여기 웨스팅하우스를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C4의 하부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C 모델은 하부 구조의 중요성이 웨스팅하우스 모델보다 좀 커진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C형의 특징은 이렇게 슬라이딩 베이스가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웨스팅하우스 모델이랑 조금 다른 걸 느끼실 텐데 이 위에 여기가 증기 발생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이제 슬라이딩 베이스라고 이제 널빤지 같이 생긴 이제 절판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게 다릅니다. 보시면 이거는 제가 사실 이 취재를 시작한 게 왜 한국 표준형과 C 모델의 증기 발생기 수명이 왜 이렇게 짧을까? 그러니까 보통 원전 발전소 설계 수명은 40년 그리고 저기 APR 1400 같은 경우 60년까지도 지금 보고 있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거기 들어가 있는 주요 설비인 증기 발생기도 뭐 거기랑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수명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체한 애들을 보시면 한 20년도 안 돼서 교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수명이 절반도 되지 않고 교체가 될까? 거기서 제 의문이 시작되었고, 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뭐 주장들이 있습니다. 뭐 전열관 재질 문제, 뭐 유체 유발 진동, 뭐 C형 고유의 문제가 아닌가? 네, 뭐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보받은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좀 의아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보시면 증기 발생기 하부 지지대, 그러니까 C형 하부 지지대를 보면 이런 슬라이딩 베이스가 있는데요. 이게 이쪽 모델은 그러니까 C형, 그러니까 팔로버디 원전 미국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신고리 3호기인데 한국에 있는 거죠. 여기 딱 보시면은 좀 뭔가 다른 점이 보이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제 앵커볼트라고 합니다. 이걸 앵커볼트라고 하는데 이게 여긴 없어요. 그 저도 처음에 이 제보를 받고 이 사진으로 처음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니 왜 솔직히 미국 거는 있는데 왜 똑같이 이거를 카피한 거거든요. 카피한 모델이 한국 표준형 원전인데 왜 여기는 없지?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좀 이 앵커볼트 취재를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이거는 아까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도면도 이렇게 받아서 봤는데 뭐 도면에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3, 4호기 거, 3, 4호기 그러니까 OPR 1000 모델 여기도 없고요. 앵커볼트가. 그다음에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이거는 미국의 세인트 루시라는 원전인데 저기 팔로버디랑 똑같이 C4 모델입니다. 여기도 앵커볼트가 있는데 여기는 없죠. 그래서 한번 제가 문서를 2가지 정도 찾아봤는데요. 아니 도대체 증기 발생기 슬라이딩 베이스에 있는 앵커볼트가 무슨 역할이길래 왜 한국에는 없고 왜 미국에 있는지 이걸 그냥 빼도 되는지 아니 뭐 어떤 뭐 합당한 절차나 뭐 그런 안전사 해석이 좀 뭐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역할을 좀 찾아봤더니 이게 좀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이 문서는 아까 세인트루시 증기발생 교체 용역 설계 자료인데요. 이게 저기 이것도 미국의 벡텔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설계했던 그 당시 이제 문서 중에 일부를 발췌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밑에 해석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기 앵커볼트라는 얘기가 있죠. 여기는 10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그 C 모델 전에 CE67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뭐 C80의 형님격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게 세인트 루시 이제 1호기 정도가 옛날 모델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10개가 있대요. 앵커볼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앵커볼트가 직경이 한 3.5인치 9cm인데 이거는 10개이기 때문에 아까 그 팔로버디보다 조금 크기가 작다고 합니다. 10개가 뭔 역할을 하는 거냐, 앵커볼트가. 인장하중을 위해 설계됐으며, 그러니까 인장하중이란 게 이렇게 잡아당기시 작용하는 외력이라고 하고요. 이게 여기 보시면 지진 발생이나 이제 록하하중이라고 해서 냉각제 상실 사고를 의미합니다. 하중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냉각제 상실 사고 하중으로 발생하는 이제 증기 발생기 슬라이딩 베이스가 뭐 이렇게 들리거나
이게 워낙 기기가 육중하고 크니까 들리거나 아니면 뭐 지진이 왔을 때 뭐 전도되는 현상이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하부에서 앵커 8개가 딱 고정되어서 그런 현상을 막아주는 구속력을 행사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게 앵커볼트가 내진 설계를 위해서 이게 뭐 부착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서는요. 이제 팔로버디 이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라는 건데요. 여기도 보시면 앵커볼트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까 백텔사 문서처럼 여기도 앵커볼트가 여기 뭐 지진, 지진이나 뭐 냉각수 상실 사고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뭐 그런 전도나 들림 현상을 이렇게 증기 발생이 움직이는 거를 제한을 해준다. 마찬가지로 뭐 아까 그 설계 문서랑 동일하게 내진 설계용으로 놔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앵커볼트는. 네, 한번 다시 설명하자면 뭐 인장하 중 지진, 냉각수 상실 사고 하중으로 발생하는 진기 발생기, 뭐 들림 전도 현상, 하부에서 구속하는, 그러니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기 발생기 지지대가 하부에 있는 지지대가 이제 내진소 범주 1등급 설비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과 내진소 1등급 설비라는 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지진을 대비해서 박아둔 거다. 슬라이딩 베이스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C형 모델을 이제 증기 발생기랑 여기 원자로를 이렇게 옆에 측면에서 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증기 발생기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앵커가 이런 식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진 설계용이라는 용도 외에도 이제 조금 있다가 옆에 계신 이제 문익득 선생님께서 조금 추가 설명해 주실 텐데, 이렇게 증기 발생기는 이제 그러니까 열에 따라서 이게 팽창하거나 하고 이제 다시 수축을 합니다. 이게 그랬을 때 이제 밑에 하부에 있는 슬라이딩 베이스가 이제 열 변형을 이렇게 딱 가장자리에 잡아서 억제하는 부수적인 기능도 있다라고 하시네요. 이건 조금 있다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얼핏 이렇게 보면 뭐 증기 발생기 밑에 있는 하부 지지대 있는 앵커볼트가 내진 설계는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설계가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왜 없을까? 저 이거 좀 황당해서 물어봤거든요. 이제 예전에 기자생활 했었을 때 그 국내 기관들한테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아니 이거 사진을 보여주면서 팔로버디에는 있는데 앵커볼트 8개가 왜 한국 표준형, 그러니까 한피 3, 4, 5기부터는 왜 이게 없냐, 8개가. 이게 뭐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당신들이 이거를 누락을 시켰느냐, 뭐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냐, 뭐 물어봤더니 일단 국내 기관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단전 누설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앵커볼트를 뺐다. 뭐 이게 뭐 당시 최신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건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LBB 뭐 이런 규칙에 따라서 뭐 설계 면제 가상 배관 파단이라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설계 면제를 위해 수행되는 평가. 이거를 쉽게 조금 말씀을 해드리자면 배관이 있잖아요. 진기 발생기에.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배관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외력이 가해지면 툭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배관이. 그러니까 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LBB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이런 파단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배관이 탁 끊어지기 전에 뭐 균열이 나거나 작은 구멍이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압이 살살살 빠지면은 파단, 그러니까 뚝 끊어지는 것보다 작게 균열이 발생하는 게 훨씬 하중이 덜 들어간다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단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 설계가 LB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관이 파단될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끊어질 가능성이 없다. 뭐 이거는 한번 뭐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각 기관들이 뭐 앵커를 왜 뺐냐라는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다음 다음을 보시면
이거는 조금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증기 발생기예요. 증기 발생기는 이렇게 밑에 슬라이딩 베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라면 여기 이렇게 앵커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쭉 원자로로 연결되는 배관입니다. 여기가 원자로 연결되는 배관인데 주 냉각제 배관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뜨거운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이쪽으로는 어떤 배관이 연결되냐면요. 주 증기 배관이라고 저쪽 이제 터빈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배관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다른 배관들도 있겠지만 여기는 밑쪽에는 원자로와 연결되는 냉각제 배관, 여기는 증기 배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거는 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 선생님이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을 때 이제 각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뭐 회의를 했다. 그게 이 회의에 따른 문서고요. 여기서도 LBB 적용으로 앵커 볼트를 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의문점이 이렇게 두 가지로 함축이 되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앵커 볼트를 뺀 게 슬라이딩 베이스 뺀 게 누구냐. 물론 그 증기 발생기 제작사인 두산중공업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 그러니까 미국 업체죠. CE에서 앵커 볼트를 이미 빼서 우리한테 줬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미국에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런데 그 말을 제가 뭐 고지고대로 믿을 수도 없고, 만약에 뭐 CE 모델 도입 과정에서 어떤 기술 기준이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미국 규제기관 NRC라고 하거든요. NRC에서 뭐 어떤 뭐 기준을 제시를 할 수 있어.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근데 그러면 설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뭐 문서 같은 게 남아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LBBC에서 앵커를 뺐는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국내 기관도 그 당시에 관여를 했는데, 아니 국내 기관들이 뭐 바보들도 아니고 시사에서 한 걸 뭐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뭐 어쨌든 뭐 어떤 절차와 평가를 했을 텐데, 그러면 도대체 이걸 누락을 누가 시켰냐?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것도 조금 살펴보고 확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기관들이 앵커 볼트를 뺀 게 LBB라는 이런 뭐 최신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최신 기술을 적용을 해서 앵커 볼트를 제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앵커랑 LBB, 앵커 볼트랑 LBB랑 관련이 있는지 몇 가지 뭐 보고서 논문을 봤더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뭐 결과적으로 앵커를 뭐 뺀 게 뭐 그네들 말처럼 공학적으로 타당했으면 뭐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러면 밝혀졌다면 정확하게 뭐 다행인 거고요. 근데 당시에 어떤 안전성 평가 절차를 거쳐 제거했는지, 그리고 앵커를 뺀 게 LBB가 아닐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하거든요. 다음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넣어본 건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관여하는 기관들이 뭐 이런 기관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한빛 3, 4호기 당시에 관여된 기관들이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볼 게 한국전력기술이랑 한국중공업, 현재 두산중공업이죠. 이 두 기관이 중요해요. 슬라이딩 베이스 앵커 볼트 누락 여부를 확인해 보려면. 전력기술은 뭘 하냐? 이 기관은 플랜트 종합 설계라고요. 그다음에 한국중공업은 이제 증기 발생기, 우리가 계속 증기 발생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증기 발생기 설계랑 제작을 담당하고 그리고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걸 제가 왜 제시를 해뒀냐면요. 앵커 볼트가 슬라이딩 베이스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잖아요. 거기 그 부분이 이 한정 기술이랑 여기 한국중공업,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의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저희가 이제 문인득 선생님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 기관이랑 한국전력기술이랑 한국중공업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에서 뭔가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이 앵커 볼트가 빠진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네, 뭐 여기 이런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구조물 설계를 담당했던 한전기술, 그리고 증기발생기를 만들었던 두산중업, 그러니까 설계도 했죠. 증기발생 설계. 이 두 기관이 중첩되는 영역을 어떻게 심도 있게 검토하는지,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서로 이렇게 뭐 어떤 업무가 중첩되면 서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런 영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냐? 그러면 슬라이딩 베이스를 제작한 거는 두산중공업이거든요. 앵커를 넣으려면 거기 구멍을 뚫어야 돼요. 볼트를 끼워 넣으려면. 그걸 안 만들어서 한전기술은 거기 앵커를 안 넣었냐. 뭐 이런 추정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문인데요. 앵커를 제거한 게 이게 LBB랑 뭔 상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면, 이거는 제가 이제 80년대 때 미국에서 LBB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 이런 설계가 정말 간단하게 잠깐만 넣어봤는데, 이게 LBB라는 게 배관에 적용되는 어떤 이런 구속장치나 뭐 이런 기구들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설치를 안 하도록 만드는 그런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관에 어떤 뭐 배관을 이렇게 딱 지탱하기 위한 뭐 이런 장치가 있는데, 뭐 제작 비용도 많이 들고 운전 중에 뭐 검사할 때도 이게 뭐 시간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배관이 이렇게 찢어지거나 이렇게 팍 파단되지 않는다는 거를 확실하게 입증한다면 LBB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이런 PWR 그리고 뭐 이런 유체 충돌 차단벽이라는 거를 이렇게 빼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이런 설계입니다. 근데 이런 기구가 뭔지 이렇게만 보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배관이고요. 배관에 이런 링 같은 거, 그러니까 배관을 딱 고정시켜 주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LBB 적용을 해서 이제 뭐 상관없다, 안전에 위해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LBB 적용이라는 게. 다음을 보시면, 그러면 LBB라는 게 아까 앞에서도 보셨지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LBB가 아까 뭐 PWR처럼 그런 배관에 어떤 뭐 링처럼 이렇게 고정해 두는 건데, 그거랑 앵커 볼트를 밑에 슬라이딩 베이스에 볼트 그거를 뺀 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배관에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LBB 설계가 배관에 적용하는 건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 드리자면은, 배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기발생기에 이런 원자로 냉각제 개통 배관이란 게 있고, 그러니까 밑쪽에 아까 하부 쪽에 연결되는 원자로에 연결되는 냉각제 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상부 쪽에 연결되는 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중기 개통 배관이죠. 근데 여기서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게, 원자로에 연결되는 냉각제 개통 배관에는 LBB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원전에. 근데 주중기 개통, 그러니까 아까 그 머리 부분 증기 발생기 위쪽에 연결되는 그쪽 그러니까 주중기 개통 배관에는 LBB가 적용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보시죠. 제가 이걸 넣은 이유가 뭐냐면, 주중기 배관 LBB를 개념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요거 4개랑 이거 1개랑 모든 배관에 LBB를 적용하려고 영광 3, 4호기 건설할 당시에 이거를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나머지 4개는 LBB라는 걸 적용을 했는데 여기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 안 했냐? 제가 그 당시에 그 기관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주중기 배관에는 안 한 이유가 안전 요요도가 낮게 평가돼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보고 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분명히 아까 두중이나 이런 데서는 미국에서 해서 그냥 우리가 뺐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주중기 배관이라는, 그러니까 냉각제 배관에 LBB 적용을 해서 뺐잖아요. 그럼 LBB 적용 안 한 주중기 개통 배관은 왜 국내 기관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판단을 했는지, 그러면 결국 국내 기관이 나서가지고 LBB 적용을 했고, 그럼 앵커도 결국 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조금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 다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고리 3, 4호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고리 3, 4호기가 한빛 3, 4호기보다 훨씬 이전에 건설된
그러니까 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표준형 원전은 아니고요. 웨스팅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미국 회사가 와서 건설해준 그런 원전인데, 여기서도 이런 LBB라는 뭐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BB도 여기 적용하려고 했는데, 고리 3, 4호기도, 그러니까 한빛 3, 4호기가 아직 없었던 시절에요. 고리 3, 4호기도 LBB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해봤더니, 뭐, 이게 건설 중에는 그냥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고리 3, 4호기는 LBB라는 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리 3, 4호기 공사 기간은 79년 4월부터 86년 4월이거든요. 한빛 3, 4호기 훨씬 이전에 건설된 건데 LBB 평가를 할 수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도 80년대부터 뭐 가능했다고 하니까 해봤는데 안 했대요. 여기는 왜 안 했을까요? 뭐 안전성에 뭐 문제가 있어서 안 했을까요? 그리고 일단 이 논문을 보고 다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죠. 고리 3, 4호기에는 왜 안 했을까요? 한빛 3, 4호기는 LBB 적용이 맞다고 생각해서 적용을 해서 앵커를 뺐는데, 그러면 고리 3, 4호기와 팔로버디 원전, 아까 제가 그 CE 모델 참조 발전소라고 말씀드렸는데 둘을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는 LBB 적용이 가능한 시점. 그럼 팔로버디 원전도 만약에 비슷한 시기에 건설이 되었다면 LBB 적용을 할 수 있었겠죠. 두중은 팔로버디 원전에는 LBB 적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답변을 줬는데, 그럼 팔로버디 원전 1호기 76년 5월부터 86년까지, 2호기 76년부터 86년, 그리고 3호기를 보시면 76년부터 88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리 3, 4호기랑 팔로버디랑 거의 비슷하게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까지 겹치거든요. 그러면 여기 논문에 보시면 LBB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개념이. 그럼 팔로버디에도 그렇게 좋은 뭐 설계에 뭐 포함시킨 좋은 기술이라는 LBB가 미국 기관들은 팔로버디 건설할 때 LBB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 선생님한테 이제 조언을 구해봤는데, 아니다, 팔로버디에도 LBB라는 개념이 적용이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팔로버디에도 원자력 냉각제 이쪽, 아까 그쪽 원자로 연결되는 부분, 그쪽이랑 그쪽에 배관 파장 구속 장치,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고리 링같이 생긴 이런 거 지지 장치, 이거를 뺐다, 제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팔로버디에도 LBB가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이 팔로버디 모델이 똑같은 모델이에요. 카피한 거거든요. 이거를 또 넘어와서 한국으로 한빛 3, 4호기가 건설이 되었는데, 그러면 팔로버디에도 LBB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빛 3, 4호기에도 LBB가 들어갔어요. 근데 둘이 차이점은 뭐죠? 앵커 볼트가 있잖아요. 슬라이딩 베이스에. 팔로버디에는 있고 한빛 3, 4호기는 없어요. 그러면 LBB 적용으로 앵커 볼트를 제외했다라는 기관들의 설명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팔로버디에도 LBB가 적용이 됐으면 앵커를 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거기도 뭐 좀 더 안전한 기술이라는데. 그러면 차라리 한빛 3, 4호기에도 똑같이 LBB가 적용이 됐으면 뭐 앵커를 그대로 놔두는 게 상식적으로 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럼 다음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너무 이게 좀 앞뒤로 말이 안 맞으니까 기관들의 답변이, 제가 조금 더 문서를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논문을 좀 뒤져봤는데, LBB 적용으로 앵커 볼트를 제거를 했다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LBB라는 이 설계 자체, 그러니까 평가 방식이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킨스에서 기기 및 재료 건전성 평가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제 무슨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한빛 3, 4호기, 영광 3, 4호기, 한빛 3, 4호기죠. 한빛 3, 4호기에서 뭐 이런 걸 해봤더니 좀 뭐 문제가 있어서 LBB를 재평가 수행 중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문서를 뭐 발견했는데, 여기도 조금 발췌를 해보니까 일단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
2000년대 들어서 LBB 개념이 적용된 배관에 뭐 이런 용접 부분, 그러니까 용접된 이런 배관의 부분에서 1차수 응력 부식 균열이란 뭐 이런 현상이 있어요. 배관에 이런 게 발생이 됐대요. 그래서 PWSCC 발생 배관의 파단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LBB 평가 절차 개발이 요구된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걸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영광 3, 4호기 건설된 거는 80년대에서 뭐 90년대 초예요. 그때 당시에 LBB 적용해서 앵커를 뺐다고 했어요. 왜냐? 뭐 그쪽 말에 의하면은 LBB가 조금 더 선진화된 기술이고 그래서 앵커를 제거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 뭐 안전하고 뭐 건전성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LBB라는 개념이 이게 2000년대 들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를 자기들이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고 근데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서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이게 조금 LBB 개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그쪽에서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이거는 제가 취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LBB 때문에 뺐다고 한 게 그러면 그네들은 이미 이런 내용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서야 뭐 취재를 하고 이런 뭐 좀 문제점을 알아보고 싶어서 전문가도 아니고 업계 밖에 있는 사람이 이것저것 뒤져보는 이런 게 나와서 이제 알았는데 그네들은 이미 이런 게 세미나에서도 발표가 됐고 논문도 있는데 저한테 LBB 얘기를 했을 2018년 즈음에 이미 이런 얘기를 알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LBB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런 평가 방식이 그러면 적어도 저한테 이게 몇 년이나 지속된 문제인데 LBB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맞지 않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저한테 뭐 잘못된 답변을 준 거고요. 뭐 기자라서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LBB라는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앵커를 뭐 뺐어도 적어도 LBB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저한테 대던지 좀 약간 좀 어불성설한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보시면은 2000년대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자기들 이런 평가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80년대 90년대로 돌아가서 그때 LBB가 문제가 없어서 앵커를 뺐는데 그럼 지금 와가지고 이게 뭔가 평가 방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앵커가 지금 그러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그러면 그 당시엔 LBB가 문제가 없었고 지금 LBB가 뭔가 모르겠지만 재평가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다시 앵커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LBB 적용으로 앵커를 뺐다고 하니 사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좀 수집해서 이것저것 파악을 해보니까 뭐 기술적인 문제, 뭐 공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쪽에서 저한테 이런 이유로 뺐습니다라고 말을 한 게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발표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LBB가 문제가 되면은 뭐 재평가를 수행 중이다 아니면 새로운 절차를 개발해야 된다 해서 다시 했어요. 그럼 LBB가 평가를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다. 80년대 90년대 한 거랑 지금 2000년대 들어서 한 거랑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앵커를 다시 넣어야 되나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사실 뭐 기자가 취재라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뭐 크로스 체킹도 하고 문서도 찾아보고 전문가들 뭐 조언도 많이 듣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문 선생님 조언도 듣고 여러 다른 분도 좀 찾아다녔지만 의견이 좀 갈리긴 하더라고요. 뭐 LBB 적용으로 뺐다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익명을 좀 요구하셨어요. 익명을 요구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분도 이제 원전 전문가신데 일단 읽어보면은 과거에 C형 모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 이거는 앵커 뺀 거 얘기하죠. 이게 설계를 변경한 거니까 미국 거랑 우리 거랑 다르게 구체적인 기준이 뭔지를
그쪽이라고 하면 저쪽 이제 산업계에서 면밀하게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데, 다만 거기서 얘기하는 LBB를 이유로 슬라이딩 베이스의 앵커 볼트를 이렇게 뺐다는 거는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모 전문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핵심인 게, 그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뭐 문서로 저한테 제시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 설계 시방서를 뭐 제시를 좀 해달라고 해도 영업 비밀이다 이러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분 말씀처럼 정말 합당했다면 뭐 맞는 건데, 아니라면은 이거는 정말 큰일인 거죠. 설계병을 했으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제 앵커볼트랑은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실 과거 이제 뭐 우리나라의 한울 원전 뭐도 그렇고 뭐 한빛도 그렇고, 증기발생기가 왜 한국 표준형 증기발생기는 왜 이렇게 수명이 짧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저쪽 산업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논문에서 발췌한 건데요. 왜 자기들도 설계 수명이 40년이면은 똑같이 유지하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증기발생기를. 그러면 40년을 가야지. 왜 20년도 안 돼서 그렇게 증기발생이 교체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뭐 설계상의 이유인지 뭐 어떤 뭐 진동 문제인지 아니면 전열관 재질 문제인지 모른다. 아직까지도 뭐 연구 중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국의 샌오노프레라는 원전이 있어요. 그 원전이 한국 표준형이랑 똑같은 이제 컨버션 엔지니어링사에서 만든 C 모델인데, 여기서 이제 2010년대쯤에 엄청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왜 문제가 있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증기발생기 안에는 이렇게 전열관이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열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더 논란이 된 이유가, 사실 이게 오래된 원전이라 뭔가 이렇게 열화 문제라고 하죠. 노후화 때문에 이거 기기를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일주기, 그러니까 가동을 한 지 일주기는 보통 이제 13개월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 1년 조금 넘은 시점이죠.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기 이렇게 전열관에서 이렇게 누설이 발견됐대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찢어졌거나 뭐 어떻게 했겠죠. 뭐 파단이 됐다거나. 이게 발견돼가지고 이거를 닫았어요. 2014년 6월에 2, 3호기 동시에. 사실 이렇게 폐로를 한다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닫거든요. 보통 이런 뭐 교체해서 다시 쓰거나 아니면 뭐 정비를 하거나 뭐 돈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이게 어떻게 된 문제냐면 조금 자세히 보자면 일단 파단 사고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열관이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 이 관이 아까 제가 1mm 엄청 세밀한 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관 파단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되는 점을 제가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안에 있는 냉각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누설되는 속도가, 만약에 누설이 되면 이게 안전장치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보충을 해준답니다. 보충을 해주는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누설 속도가 보충의 속도보다 빠르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양이 빠졌으면 10이 빠졌으면 10이 들어가야지. 그거보다 적게 빠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사고를 세관 파단 사고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게 만약에 안전장치가, 그러니까 비상 노심 냉각 장치라고 합니다. 이제 냉각수를 이제 비상으로 공급해주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발생했던 게 샌오노프레라기보단 요거는 이제 일본 미야마 원전 세관 파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샌오프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당시에 NRC에서 이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보고 뭐 조사위도 꾸리고 뭐 이제 시민들도 좀 들어오고 민간 뭐 교수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보고서를 좀 살펴봤더니 미쯔비시 중공업이 사용한 컴퓨터 코드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쯔비시가 여기 왜 나오냐? 샌오노프레 증기발생기를 설계하고 공급한 업자가 미쯔비시 중공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증기별 발생기를 원 모델에서 조금 미쯔비시가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설계를 좀 변경을 했었나 봐요. 그 과정에 이제 새로운 교체용 증기 발생기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뭐 그대로 제가 이 보고서에서 따왔습니다. 열수력학적 뭐 이런 모델링 관련해서 그러니까 쉽게 보자면 잘못된 코드를 적용해가지고 뭐 설계 변경을 했다. 그래서 아까 그 세관이랑 지지구조물관 그러니까 뭐 어떤 진동이 발생했다는 뭐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론적으로 미쯔비시가 좀 잘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샌 오노프레 그러니까 여기 원전 운영사는 좀 화가 나잖아요. 미쯔비시가 엉뚱한 짓을 해서 교체용 증기 발생기를 그것도 한 주기밖에 안 돌렸는데 자기네들 발전소에 넣었더니 이게 문제가 돼서 손해배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를 뭐 다시 발전소를 돌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NRC도 그렇고 결국 폐쇄해라라고 폐쇄를 해서 자기네들 재산에 중요한 유해가 가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전 운영사가 미쯔비시 그러니까 증기 발생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한수원이 두산중공업 상대로 그러니까 76억 달러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하면 한 뭐 9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것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원전 한울 4호기인데요. 한울 4호기 문제는 이제 샌 오노프레 문제랑은 조금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예전부터 이제 말 많고 탈 많은 증기 발생기라고 뭐 교체 때도 문제가 좀 있었고 당시에 교체하기 전에도 이게 뭐 끊임없이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좀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걸 좀 살펴보자면 2002년도에 이제 한울 4호기 증기 발생기 전열관 한 개에서 파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한울 4호기 똑같은 여기 증기 발생기에서 이거는 파단 사고는 아니고요. 3,800만 개에서 이제 균열이 발생했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좀 문제가 커져가지고 그 원안위에서 나서가지고 위원회까지 꾸렸거든요. 그때 이제 뭐 민간 교수도 들어오고 이래서 진상조사를 좀 크게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좀 대대적으로 해보니 이 4,000여 개 결함이 추가로 발견이 됐더라. 결론적으로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한 7,800개 정도 되잖아요. 여기 이만한 증기 발생기 그러니까 전열관에서 7,800개가 관의 튜브에서 결함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도대체 거의 뭐 결함이 있다는 건데 저기 전열관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결함이 발견해 보통은 이럴 경우에 뭐 어떤 관막음률이라는 뭐 이런 정비를 하거든요. 교체를 안 하고 그래서 쓰는데 이게 안 됐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결국 새로 교체를 해라. 증기 발생 교체를 하라고 원안에서 요구를 했고 이게 교체가 됐어요. 증기 발생기 한울 4호기 증기 발생기가 3, 4호기 동시에 요 내용은 약간 이제 그 당시 교체하고 나서 시공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요것도 조금 있다가 제 발표 끝나고 그 당시 교체에 이제 참여하셨던 증기 발생 교체에 이제 참가하셨던 이제 문인득 기술사님 선생님 말씀을 조금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당시 원안위 조사 결과고요. 왜 그만한 그 전열관에서 균열이 발생이 됐냐 살펴봤더니 벌써 2009년부터 이렇게 98개, 200개 나왔더라.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뭐 결론이 뭐냐. 뭐 조사위, 뭐 원안위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런 뭐 응력 부식 균열이란 뭐 이런 균열의 한 종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전열관 재료가 좀 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복합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이 뭐 결부가 돼서 이런 뭐 전열관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근데 사실 이거만 듣고 이 당시에 이 조사위에서 결과를 내고 시민사회라든지 뭐 이제 뭐 산업계에 계신 뭐 전문가분들도 좀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어떤 원인이다 딱 집어서 발표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도 뭐 여기 뭐 논문도 나오고 있고요. 뭐 다른 분들은 이런 문제다 제시를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재료 문제다. 응력 부식 균열 문제도 있었다. 그다음에 아까 뭐 유체 유발 진동이다. 뭐 아니면은 C 모델의 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문인득 선생님은 이런 주장을 이제 얘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 증기 발생기가 그 지지 구조가 아까 하부 지지대 제가 뭐 앵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슬라이딩 베이스가 변형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어떤 진동,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결론적으로 증기 발생기 내부에 들어있는 그 지연혈관도 뭐 파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여기처럼 어떤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인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2년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취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첫 번째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증기 발생기가 무슨 우리가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핸드폰도 아니고 뭐 집에서 쓰는 가전기기도 아니고 이게 한 대 가격이 1,500억 원대라고 제가 뭐 들었거든요. 그러면 두 대면은 거의 뭐 3,000억이 넘잖아요. 그렇게 비싼 기기인데 발전소 설계 수명, 그럼 발전소 설계 수명이 40년이면 증기 발생기 그 육중한 그 비싼 구조물도 40년을 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수명 절반도 안 돼서 교체가 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의문에서 여기저기 증기 발생기 이런 뭐 전열간의 문제라든지 C 구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듣다 보니 제보를 받은 내용이 앵커볼트 얘기였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제가 발표를 하면서 저는 이제 뭐 희망적인 게 있다면 한번 다시 국가적으로 뭐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 입장에서는 설계 시방서 하나도 구하는 게 영업 비밀이다 이러고 힘드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쪽에서는 뭐 당시에 3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이런 설계 시방서라든지 그다음 뭐 LBB 평가한 문서라든지 그런 거 다 남겨야 되거든요. 그런 게 다 있지 않겠어요? 그걸 다 모아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과연 앵커볼트를 뺀 게 뭐 맞았냐? 뭐 맞았으면 뭐 맞는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앵커볼트를 뺀 게 맞다 이게 아니라 각 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해석과 안전성 해석과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당하게 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다음으로는 저희는 이제 한번 그 기술자이신 이제 문희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표준형 원전의 아킬레스 전기 발생기에 대한 논란과 의문들 김혜경 운영위원님께서 열띤 설명과 강의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후에 진행은 설명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문인득 기술사께서 시청자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보완적인 모형을 놓고 사진을 놓고 알기 쉽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두 분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김혜경 위원님 설명을 쭉 듣고 기자분이 정말 많은 연구를 하셨구나. 보통 기자들은 한 손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그걸 부분적으로 발췌가 기사를 내는데 이런 탐사 보도 형태의 기사를 전문 앞으로 원전 전문 기자가 됐으면 정말 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내용 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BB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인 줄 아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곡 이런데 물탱크가 있고 거기에 연결하는 배관이 있습니다. 그 배관은 방치를 하게 되면은 그 배관 연결부에서 조금씩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샙니다. 새다가 이게 또 겨울이 지나고 또 지나고 나면 거기 어느 순간 균열이 쫙 가서
그 탱크 속에 물이 압이 그냥 새 나오는 현상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자로 시스템에 비교해 보면 최초에 새는 그 상태를 LB라고 합니다. 리크 되는 거라고. 그 시간이 경과되면 파단이 되는 거를 이제 로카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다 보니까 일반인이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이나 원자력 안전 기술은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 그거를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앵커볼트 뺀 거하고 안 뺀 거하고의 안전성의 차이가 있나 없나 그거 하나만 보면 이게 잘못된 거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우리가 저 신고리 3속의 EPL 1400은 그 1380메가와트 용량이 그 다음에 1400메가와트입니다. 근데 팔로바디 원전 2, 3호기는 1380메가와트입니다. 거의 비슷한 용량입니다. 뭐 약 30메가와트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설비를 비교해 보면은 그 이 앵카볼트 빠진 거 안 빠진 거의 안전성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그 정보 공개를 하기 시작한 그 신고리 3속이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제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팔로버디의 그 업데이트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의 지진 설계 계산 자료를 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구조에 비슷한 크기에 차이가 어디에서 나면 원자로 지지대가 있습니다. 원자로 지지대에 이제 내진 설계를 평가한 결과가 미국 거는 재료의 설계 허용 응력의 300% 마진했는데 우리 신고리 3속에는 8%밖에 없습니다. 8%. 이거는 설계가 아니에요. 내진 설계를 뺐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보다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출한 게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진을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 사진을 보면은 그 우리가 기존에 미국에서 설계할 때 이 슬라이딩 베이스 자체 이 중간에 전기 발생이 않는 자리 그 속이 이렇게 정상 운전 중에 여기 13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안은 130도, 바깥은 약 70도, 60도. 여기 운전을 시작해서 47일 경과한 시점에 도달하는 온도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철판은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거는 앵커 볼트가 있어가지고 이 뒤틀리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 작은 차이가 이런 변형을 유발하니까 그 변형이 되면서 운전 중에 그 하중들이 전부 다 이 원자로 시스템 전체에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데가 원자로를 밑에서 수직으로 4개를 받치고 있는 그 부위가 8%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 운전 중에도 이런 하중을 계속 받으면 파단이 생깁니다. 지진이 아니라 또 파단이 생겨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개념만 알면 LBB는 분명하게 지진 설계 적용해서 지진 설계가 뺄 수 있다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거 아시고 혹시 이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주십시오. 우선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제가 지금 한 가지 연결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한국형 증기 발생기 수명이 짧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앵커볼트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저기 증기 발생기 안에 있는 전열관이 제일 취약하다고 하잖아요. 증기 발생기 안에는. 그러면 저기 앵커를 뺀 게 전열관의 취약함을 높이는데도 이게 일정 부분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거를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증기 발생의 수명이 왜 짧냐라는 질문에 뭐 전문가분들은 뭐 유체 유발 진동이다 아니면 저희 뭐 전열관 재질 문제라고 생각해서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뭐 알로이 600에서 690 바꿨는데도 해외 보고서 같은 걸 보면 690조차 이게 증기 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뭐 이거 재질 문제로 해결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 기술자님이 보시기에 혹시 저기 앵커를 뺀 게 아까 하부 지지대가 중요하다 하시니까 전열관의 취약함을 높이는데도 뭐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지 물론 미국에서 발생한 일이랑 한국에서 발생하는 전열관 이렇게 결함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연관성이 좀 있나요? 앵커가 있고 없고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앵커 볼트 파생기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슬라이딩 베이스가 아까 제가 그림에서 온도가 높으면 철판이 휘잖아요. 휘면은 높이 20m 넘는 전기 발생기가 수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지면은 이게 이제 상부에 있는 그 미끄럼 작용을 할 때 그 가이드에 접촉이 돼가지고 수직으로 평창을 못하는 거야. 위로 7cm 늘어나고 옆으로 5cm 늘어나는데 이 위로 올라가는 와중에 접촉이 돼가지고 접촉이 되면 그 전기 발생기라는 엄청난 고에너지의 유체가 흐르면서 진동 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접촉이 되어 있으면은 그 진동이 안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깎여 나가는 세관하고 세관 사이에 있는 에그크리트 격자형 구조 안에 세관이 하나 통과합니다. 그 텀새는 1mm밖에 없는데 밖에서 진동이 그 부분이 접촉이 깎여 나가는 그런 깎여 나가는 현상이 구조적 진동에 의한 깎여 나가는 거고 미국 그 웨스팅하우스 모델 F에 발생되는 그 유체 유발 진동은 그런 또 마모 패턴이 달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순천향대 이남 교수 연구팀이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연구를 해서 국가유산으로 거기에서조차도 왜 깎여 나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른다. 그렇게 지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앵커볼트 없는 거. 그 다음에 앵커볼트가 없다 보니까 이 철판이 휘는 걸 이제 막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중에 원자로 배관과 그 전기 발생기 또 원자로와 원자로 배관 또 전기 발생기와 원전 냉각제 펌프를 연결한 중간관, 이 크로스오버 배관인데 이 배관 용접 과정 중에 엄청난 이제 용접 수축이 있는데 보통 용접을 하면 이제 한쪽을 용접하고 그 다음에 기계하고 연결 용접. 이때가 이제 이 수축이 되는데 수축이 못되게 아주 강한 구속 상태가 됩니다. 그때 용접을 하게 돼. 그 부분에서 용접을 함으로써 그 수축이 용접부에만 남는 게 아니고 용접부는 수축이 되지만은 그 외에 저기 사진에 보이는 슬라이딩 베이스 밑에 슬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요 A씨를 그리면 요 부분이 이 슬라이드예요. 요 부분이 열을 받으면 서서히 팽창돼야 돼요. 서서히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용접으로 꽉 눌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팽창이 안 되는 거야.
미끄러지면 작동이 안 돼. 이 고유 설계 기능은 바로 슬라이딩 베이스의 고유 설계 기능은 상온에서 기동을 쭉 하게 되면 그 68도에서 우리가 316도씩 도달할 때까지는 아주 눈에 안 보여도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에너지가 꽉 물려있다가 어느 날 순간 그 에너지가 막 폭발하듯이 밀리면서 쿵쿵거리며 이동하는 거예요. 전기 발생. 그 무거운 643톤 전기 발생기가 쿵쿵거리며 움직이니까 그 안에 있는 세관이 안 깎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척에 생기는 세관 깎여 나가는 마모 손상. 기동이 되고 정지 중에 깎여 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열 팽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또 깎여 나. 보통 사고가 가장 큰 세관 터지는 사례가 기동 정지 중에 세관이 터지죠. 울진 우리 이 4억이 2002년도에 생겼던 세관 파열 약 10분간 45톤의 원자로 방사능수가 쏘여 나갔죠. 그때 생겼어요. 대부분의 지금 사고들은 현재 그 발전소 운전하다 정지 중에 생겨. 그게 이미 철판이 변형이 갔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질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재질 문제는 주로 이제 환경부식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PWSCC라고 그 뭐냐면 그 원자로 냉각수 안에는 보론이라는 그 핵반응 억제 물질을 첨가해 가지고 하면 이제 되는데 그 보론이 첨가된 이 원자로 냉각수에는 기존의 과거에 이 원자로 전기 발생기 설계했던 그 당시 알로 600은 이게 좀 취약한 구조죠. 부식이 잘 생. 그런 안에서부터 밖으로 진전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 세관이 있으면 그 안쪽에는 고방사능수가 오르고 바깥에는 일반은 스팀. 우리가 이제 데미워터 정류수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부식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지금 한수원에서 이야기하는 재질 문제는 그거는 부식 현상은 어떻게 생기냐면 그 압력, 재질, 온도, 압력, 재질, 온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엮였을 때 생기는데 압력, 재질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압력, 온도는 문제 안 되는데 재질 문제 하나로만 가지고 부식이 안 생긴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부식이 생기기 전에 세관이 깎여 나갔다는 거야. 깎여 나갔다는. 이 알로이 600이라는 재질은 마찰이 생기면은 아주 쇠가 질긴 쇠라도 여기 어느 시점이 들어가면 쇠가 딱딱해져요. 브리틀에 있는. 그때 두께는 얇아지고 안은 압력은 똑같고 하니까 이것이 균열이 가는 거야. 요걸 요런 현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재질은 제일 크게 중요한 상수가 아니고 그 앵카볼트 빠진 거. 그 다음에 용접 시공으로 인한 높은 잔류 억력이 슬라이딩 베이스 미끄럼 작동부에 남아있어 기동할 때 쿵쿵 방앗간 찍던 소리 나는 그 문제. 그 다음에 이 전기 발생과 밑에 변형이 되니까 수직을 못하고 기울어서 접촉이 됐으면 문제. 요 세 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LBB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LBB가 오히려 정함으로써 앙카볼트 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신고리 3석이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원자로 지지대에 설계 이루다가 8%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동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설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막 위험한 상태로 운전되고 있어도 이제는 그 원전 산악이나 규제위원회 알고에서 하도 몇 년간 얘기했죠. 그걸 이제 이래도 저도 못하고 숨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설계 문제도 있고 시공 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네, 된 거죠. 그렇죠. 설계, 시공,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인허가를 받을 때 그 규제 요건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NRC의 규제 요건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총체적인 우리 이제 한국의 원전 산업의 그 문제인 거죠. 정말 이거는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프랑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일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걔들은 그걸 바라는지도 모르 한국에 사고 나기를. 그런 데서 우리 한국은 아직도 그 원전 관련 종사자들이 입을 다물고 쉬쉬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중간에 한번 저 기자님, 그 운영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앵커볼트와 LBB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에 앵커볼트 없이 그 7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 LBB를 적용하지 않고 만들어진 겁니까? 그때는? 사실 그게 제가 이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한빛 3, 4호기가 한국 표준형 원전의 시작이었잖아요. 네. 그게 건설이 된 게 80년대에서 이제 네. 90년대 초반인데 이게 제가 LBB라는 개념이 네. 언제부터 나왔냐 네.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져봤는데요. 음. 이게 자료마다 사실 좀 말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이제 보시면 아까도 제가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1980년대부터 NRC가 뭐 쓰도록 했다. 사업자들이 알아서 그냥 뭐 너네들이 그냥 뭐 배관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측정해서 그냥 빼라 이렇게 말한 곳도 있었고 우리나라 기관들의 이런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 LBB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거기서 보면 1987년도부터 그러니까 NRC가 이렇게 뭐 초안을 만든 거는 이제 1987년이래요. 초안을 만든 거. 그러니까 LBB라는 개념이 이렇게 해서 써도 됩니다라는 거는 1987년도에 나왔는데 사실 1980년대부터 미국 산업계에서는 LBB를 뭐 썼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까 저희가 발표할 때 보셨잖아요. 그 BWR 그 80년대부터 해서 빼서 고리 3, 4호기도 그 LBB 적용을 해보자고 했다가 뭐 해도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하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는 LBB를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고리 3, 4호기에서 했는데 안 했다는 거죠. 아,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적용을 하려고 하려고 실제로는 해봤는데 LBB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네네 해봤는데 뭐 네. 해봤더니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네, LBB 안 개념을 했다.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그쪽 말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원전 중에 LBB를 최초로 적용한 발전소는 한빛 3, 4호기부터다. 됐다. 네. 한빛 3, 4호기는 앵커 볼트도 없이 LBB도 없이 그냥 설치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일단 LBB 적용으로 앵커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쪽에서는 네, 앵커 볼트는 확실히 없는 거고. 없죠. 왜냐하면 아까 보시면은 사진에도 없고요. 그리고 오케이. 제가 사진만 다시 보고 한번 판단할 수 자꾸 없으니까. 설명하시는데 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참 잠깐 제가 묻는 말씀에만 단답형으로 좀 대답해 주십시오. 독자들이 이해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만들어진 우리나라 원전에는 앵커 볼트가 없는 거죠. 없죠. 근데 우리가 본딴 팔로버디 원전에는 앵커 볼트가 있죠. 있다는 얘기죠. 있죠. 네. 이렇게 있다. 네. 일단 그게 큰 차이네요. 그렇죠. 사진으로도 보시면 확실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지금 현재 시점 2010년, 2015년, 2018년 이때의 원전 관련자들이 LBB 변명을 하기를 과거에 앵커 볼트가 없는 거는 그 당시에 LBB를 적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라니. 설계 단계에서 LBB를 적용을 해서 LBB 적용을 뺐다. 했기 때문에 적용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대답을 한 그렇죠. 거라니. 문제 없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게 그것이 LBB 적용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논문이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이었잖아요. 일단은 자기들이 본 게 2000년대 들어서 LBB 그래서- 문제가 그러니까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지금 당국자들이 변명을 한 건 불과 2, 3, 4년 전인데 그 LBB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거는 한 10년 전에 그보다 훨씬 더 전에 논문이 나왔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조차도 기자인 입장에서 자기들은 알았을 텐데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면은 그 논문에는 LBB 시스템만 갖고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논문 결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재평가를 할 필요가 네, 있다. 네, LBB 그러니까 평가 문제가 자체를, LBB만 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 이제 그게 두 번째 이야기네. 첫 번째는 팔로보디 원전에는 앵커 볼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본따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형 원전에는 지금 거의 없다는 이야기. 그렇죠. 오리지널 모델인데요, 할로버디가. 그 두 번째는 LBB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은 기술인데도 그것이 착각을 했는지 기만을 했는지 그거를 그 문제가 없다고 지금 현재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2년 전까지는 저한테 아까 이제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 제가 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기자 운영위원님이 말씀하지 않은 건데 예전에 기록을 보면 전기 발생기는 수명이 대한민국의 전기 발생기 수명이 짧은 걸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통계 자료로 우리 운영님이 아까 제시한 데이터도 보면 수명이 짧아가지고 계속 교체를 했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게 세계 먼저 운영 사상 유례가 없이 수명이 짧다. 수명이 짧은 것은 전열관 세관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파손되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진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2011년, 12년도에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이현철 교수가 운안위원장에 관련해가 있을 적에 그때 대거 교체를 했다는 이야기를 기록을 봤습니다. 그게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사실인지 일단 확인을 좀 해볼게요. 문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교체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이현철 교수가 그 3,800개의 세관의 축균열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전기 발생 교체를 권고를 했거든요. 예. 거기는 어느 위치인가는 잠깐 전기 발생기가 있으면은 여기로 세관이 막 있습니다. 여기 관판이라는데 관판 상단에 균열이 있었다. 그 지금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요 위에 있던 세관 위에 마모에 대해서는 공개도 안 하고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발생기 교체 전에 제가 이 세관을 검사한 업체로부터 세관 마모 데이터를 수소문해가 쫙 취합을 다 했습니다. 영광에도 문제가 있고 영광 3, 4, 5, 6 울진 3, 4, 5, 6 문제가 있는데 울진 4호기에 40% 육박하는 마모가 엄청 남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에요. 밑에의 관판 여기 말이죠. 관판 상단에는 제가 전기 발생기 울진 3, 4호기 건설 과정에 시운전 전에 이 관판 상단에 약 1cm 넘는 한 2cm 정도 되겠군요. 2cm 정도 썩은 물이 고여있어요. 썩은 물이. 엉축수가 고여있는데 우리 진짜 상상도 못할 그 썩은 물이야. 그 당시에 제가 비디오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부식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수질 관리를 개판으로 했다는 한수원이. 그래 거기에 또 그 당시 제조 기술이 좀 약해요. 시원찮아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관판에다가 세관을 조립할 때는 폭발 확단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폭발시켜가지고 그 세관을 확장시켜서 그 관판에 접착시킨 거예요. 거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순간적으로 폭발시키기 때문에 이 세관 그 부분에 좀 잔류응력이 있었겠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그리고 또
2012년 한수원 중앙연구원 논문에 그 전기 발생기 교체 원인을 그 PWSCC가 아닌 ODSCC 관 바깥에서 응력 부식균열이 생겼다. 저 재질은 그냥 그 우리 그 정유수 데미워터에 스팀 만드는 정유수에서 부식이 생기지 않는 재질입니다. 그렇게 생긴다면 그거는 그 재료도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일치하지 않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제조 과정에 폭발 확산에서 생기는 재료적인 어떤 그 잔류 응력이 존재했다든지, 그리고 세관 마모에서 그 부분이 접촉되다 보니까 아주 질긴 재질이 딱딱해졌다. 그로 인해서 균열이 생겼다. 제가 그 당시에 MBC 보도 자료에 한손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딱 보면 그 세관 균열된 사진이 딱 나와요. 관 두께 반 이상 균열이 눈에 시각적으로 보일 정도. 그게 3,800개 균열 정도 생겼다면은 그거는 자살 행위를 한손 애들이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엄청난 문제.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저는 지금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재질 문제도 아니고 이 세관 이현철 교수의 3,800개 균열이 생기더라도 그것도 진실은 아니다. 실제는 전기 발생기 상하부 전체에 세관의 접촉, 이제 튜브하고 하는 그 서포터 접촉부에 깎여 나가서 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거를 지금 현재 원안에는 숨기고 있다. 제가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고와 비슷한 유형이 지금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김 기자님, 그 확인된 바들 있죠? 그 관련돼서. 어떤 부분? 이제 그 전기 발생기가 최근에도 네. 지금 마모가 되거나 전열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지금 중단하고 교체하고 하는 그 사건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최근 사건이라고 하시면 울진 4호기가 예. 2012년이었나? 교체를 언제 했죠? 울진 2010. 네. 2년 그쯤 됐죠. 2013년 그 3년 하고 그다음 한빛 3, 4호기도 한빛 3, 4호기 같은 최근에 또 뭐 경우에도 전기 발생기에 그렇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 저도 거기서 이제 제 취재가 시작됐는데요. 잘 아시잖아요. 한빛 4호기 그때 그 증기 발생기 안에서 예. 그 뭐 말하죠. 망치형 금속 이물질이라고 예.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더 위험했던 게 제가 듣기로는 계란형이랑 예. 뾰족한 게 두 개가 나왔는데 사실 그건 묻혀버렸거든요. 예. 망치형이 엄청 이게 센세이셔널하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한수원한테 질문을 했었을 때 예. 좀 이상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그 담당자가 뭐 혼동된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도 홍보실에서 저한테 답변을 주는 게 공식 답변이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는 그거 이물질 때문에 교체하시는 건가요? 내가 물어봤어요. 예. 당연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거를 꺼낼 수가 없으니까 다시 쓸 수 없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 이물질이라기보다는 원래 교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제가 빨리 교체를 하는 그때 그렇죠. 수명이 20년도 안 됐을 시점이니까요. 그때는. 그 한빛 4호기는 20년이 아니고 그 당시 그 시점에서 20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절반은 이게 확실하게 안 40년 됐죠. 설계 수명이. 그렇죠. 설계 수명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담당자가 뭘 혼동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물론 아마 망치형 이물질이 워낙 그때 국회의원들이 때리니까 그거를 피하고 싶어서 저한테 이물질이 아니라 교체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아니 이물질이 그럼 안 나왔으면 교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계획이 있었고 3호기도 동시에 같은 발전소니까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물질 말고 혹시 뭐 전열관이 뭐 깎여 나간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리 스케줄을 잡아놨을 거예요. 아마 스케줄을 이물질이 나와서 스케줄은 당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네. 내막을 제가 좀 압니다. 이 3년 5월쯤 됐을 거예요. 5월 달.
그때 원자력 안전위원장 이현철 씨가 위원장으로 부임하자마자 한 달 지나서 두산중공업 원자력 비지 부사장 김하방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영광원전 원자로 헤드 교체 작업들이 쭉 있었어요. 그 손에. 그것처럼 문제가 생기고 나서 바꾸면 안 되니까 미리 교체를 해라. 이렇게 이제 이현철 씨가 이제 두산중공업에 이야기했더만은 두산중공업 김하방 씨는 그럼 전기 발생기를 언제 교체돼야 아는 거는 한수원 내부 자료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보는가 하면 세관 마모예요. 그래서 세관 마모를 데이터를 이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교체를 앞당기는 방법을 찾아봐라고 지시를 했더만은 그때 두산중공업 설계상무 박하규가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선제적 영업 활동이라면서 그래서 이제 한수원 내부 자료를 빼가지고 그래서 조기 교체 필요성을 한수원에 제안한 거예요. 그래 영광에 2016년 5월달에 조기 교체한다고 언론에 파이낸셜 뉴스에 보도하셨어요. 내가 그때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영광 3사도 교체 결정이 내놓고 그 이어서 바로 또 영광 5, 6호기도 교체 결정이 이게 하나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 하나도 없이 울진 3사가 그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명도 안 하고 그냥 한수원에 두산에서 역제안을 했어. 아마 교체를 하게 된 거라. 그 원인은 어차피 세관 마모 손상이었습니다. 그 데이터도 제가 그 당시에 마모 패턴도 쭉 봤으니까 울진 3사하고 똑같았어요. 그래 그게 이제 슈라이징 베이스는 변형은 시간이 경과한 뒤에 생기고 초기부터 생기는 건 시공하면서 용접이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잔류 응력이 이 슈라이징 베이스의 고유 설계 기능을 못해서 쿵떡쿵떡 바깥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관이 깎여 나오고 그런 것들을 문제로 저는 판단하고 거의 맞을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원자로 배관을 절단하니까 6mm를 움직이는데 6mm 움직이려면은 배관이 공간이 얼마의 하중이 남아있나 약 600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자르니까 배관을 못 움직여도 딱 자르기 전에 아까 PWI처럼 잡아놓은 상태에서 배관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6mm 움직이다. 그럼 그 잔류 하중이 남은 상태로 운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전부 변형이거든요. 그게 변형의 원인은 앵커볼트가 없으니까 서로 막 물려있는 거예요. 막 물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지진이 와도 굉장히 위험한 지진 오기 전에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 지진도 오기 전에 터질 가능성이 제가 원자로 지대 설계 여유도가 8%밖에 없댔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운전 중에 진동을 전혀 고려 안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C80을 플러스를 개발하고 한국에 포기한 거예요. 기술 이전한 거라 저는 그래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C80 플러스의 라이센스사는 누구냐면은 발전사업자거든요. 이 발전소를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NRC에 제출하면은 그 설계사가 C거든요. 그 당시에 하다가 이제 NRC에서는 이 슈라이징 베이스 변형에 대해서 몇 번 질문했죠. 다른 유사 모델에. 근데 그때마다 온도에 대해서 이 시사는 거짓말인 거야. 거짓말인 게 우리가 이 안에 겨우 올라가 봐야 한 80도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13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동안에 시경이 전혀 알지 못했던 원천적인 설계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시사회 모델은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 거는 발전소 운영할 때 저 앙카볼트를 그냥 지진이 오면 힘써야 될 놈이 운전 중에도 철판을 자꾸 까디비 질러는데 저 볼트가 버티고 있어요. 볼트가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볼트 건전성을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진 밑에 철판적 구조 문제, 그다음 용접 문제, 그리고 인허가 엔지니어링 문제, 전 복합점이 다 엮여 있는 이게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이제 뒤늦게 발견이 됐으면 이걸 반영할 생각 안 하고 발견하자마자 덮어버리고 2012년 11월 달에 덮어버리고 LBB 적용으로 앵카볼트 뺐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하늘은 알고 있어요. 그 위험 문제를 좀 더 실감나게 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우리 운영위원님이 그 기자 시절에 취재했던 두산중공업과 한수원 간의 하자보수 2년 그 사건에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해 기자로서 조금 괘씸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 한빛 4호기 그렇죠. 그거 설명해 주시고 네. 그게 왜 그 두산중공업 한수원 간에 왜 그런 공방이 일어났는지 한번 네. 예. 한빛 4호기 그러니까 증기발생기 그 망치형 이물질 나왔을 때 뭐 당연히 취재해야죠. 이거는 제가 그때 2018년 즈음에서 이 분야를 처음 맡았으니까 엄청 쇼킹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뭐 여기저기 일단 물어봐야죠. 한수원이고 두중이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아까 그 담당자가 저희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기사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근데 기자님 저희가 OPR 1000 모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울이랑 한빛 OPR 1000 그게 개량된 게 APR 1400인데 저희가요 신고리 APR 1400 모델부터는 안 그래도 그 증기 발생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서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서 저희가 20년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수원이. 저는 이게 좀 쇼킹했거든요. 왜냐면 하자보증 기간이라는 게 여러분도 그 아시겠지만 그 말에서 그 무상으로 그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통 그 집에 보면 냉장고 같은 거 그 뭐 10년 뭐 15년 뭐 해주잖아요. 뭐 문제 일어나면 가서 그 기간 안에 가면은 그거를 다시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그런 건데 세상에 이게 한 대에 1,500대나 되는 그 증기 발생기가 2년이라는 거는 세탁기 냉장고보다 기간이 짧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년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한수원 자기들도 뭐 양심이 있는지 APR 1400부터는 20년으로 바꿨습니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국회의원들이랑 이제 다른 뭐 기자들이 지적을 한 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해외에는 기본적으로 20년인데 왜 한국은 2년이냐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마 면피용으로 저한테 20년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진짜 20년 맞아요? 2년에서 어떻게 뻥튀기를 해서 20년으로 바꿉니까? 하자보증 그것도 다 비용에 다 들어가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뭐 증기발생기 보존 기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예전에 그 의원들이 2017년에 제가 그땐 취재하지를 않았으니까 자료를 봤더니 신고리 APR 1400은 3년이라고 그렇게 한수원이 자료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거짓말한 거잖아요. 의원들한테. 아니 일개 기자한테는 20년이라고 의원들은 3년이라면 이거는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한 건데 저한테 거짓말을 하면 했지 의원들한테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좀 두중에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계약서 한 장을 쓰잖아요. 우리 증기발생기 사겠다. 한수원이랑 두중이 맺는데. 그래서 두중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그래도 APR 1400은 20년이라며? 라고 했더니 발칵 화를 내면서 아니 20년이요? 저희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수원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20년이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저희는 OPR 1000이고 APR 1400이고 2년인데요. 증기발생기 전체는 변함없습니다. 2년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뭐 2년 계약을 작성을 했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모 의원실에서 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계약서를 받아볼 순 없으니까 알겠다고 그게 보름을 갔어요. 저는 짜증이 나니까 한수원 너네 두중은 2년이라는데 너네가 20년이라 너네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아니래요. 그랬더니 톤다운을 시킨 게 뭐냐면 증기 발생기 전체 기계 있잖아요. 아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전체는 4년이고요. 전열관 있잖아요. 아까 그 제일 민감한 부분 그것만 20년입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전 또 의원실에서 고자질했죠. 이렇다는데요. 제발 이거 계약서 좀 확인해달라. 그래서 결국 두산에도 다시 얘기를 해주고 의원실에서 계약서를 받아서 확인을 해봤대요. 봤더니 그게 전체 기기는 이제 4년으로 되어 있고 전열관만 이제 20년 뭐 그런 식으로 그게 근데 이게 말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두중은 계속 2년이라고 하고 있고요. 2년이래요. 아직도 전체 2년이에요. 뭐 지금은 제가 기자를 그만뒀지만 계속 2년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수원은 말을 바꿔서 아 저희가 다시 의원실에서는 근데 기자님 그것도 전열관 세관을 대상으로 하는 20년이 아니라 관마금 관련해 가지고 20년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이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 20년이 돼야 된다는 거는 만약에 세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만 20년으로 교체를 공짜로 해주겠다는 거고 관마금 대상에서 정비만 20년이라는 거는 관마금률이라는 걸 높여버리면 상관이 없거든요. 안 바꿔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제가 또 한수원에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로는 그게 아닌가요? 어쨌든 전체 기기는 4년이 맞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두중은 아직도 아니요. 저희는 그런 적 없고 그냥 2년입니다. 하자보증 기간은. 아마 바라카 원전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또 해외에 수출한 거여가지고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쇼킹하죠. 이게 무슨 계약서 한 장 가지고 A랑 B랑 계약을 맺은 A, B사가 계약 기간을 다르다고 하는데 그 저는 아직까지도 이게 의문이거든요. 그거는 그 실제 양쪽 계약서의 진본을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두산중공업에서는 아직까지 하자보수 2년이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그 지나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은 금전적인 그렇죠.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산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20년으로 늘리게 되면 저런 식으로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세노노프레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치. 물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수원도 솔직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자기네들 입장에서 아까 에디슨사, 세노프레 운영사는 짜증나거든요. 너네들이 잘못 만들어서 우리 발전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한수원도 그런 식으로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 당시 한빛 4호기 같은 경우에도 하자 보증 기간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손해보상 못합니다. 그렇게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자 보증 기간 늘리던지 아니면 뭐 똑바로 만들던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뭐 자기들끼리 다른 말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안위는 어떤 조사라든 객관적인 조사라는 게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구색 맞추기 예. 정도로 그때 한빛 4호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망치 나왔으니까 망치 이물질 뭐 문제에만 초점을 많이 맞추긴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도 사실 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확실하게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어떻게 어떤 뭐 재질 문제면 재질 문제로 결론을 짓던지 아니면 유체 유발지면 유체 유발지 아니면 구조적 진동이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던지 그것도 모르니까 사실 지금 그냥 뭐 APR 1400도 한 몇 년 지나면은 교체하지 않겠어요? 저것도 지금? 그리고 네. 저게 APR 1400도 2012년 11월 초에 이 울진 3사의 2급 변행 발견해서 제가 그 월성 신고리 3속이 삼진공작 이 시공업체에다가 청량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이 전기 발생기 저 안착자리 있지 않습니까? 저 안착자리 저기에 0.889대 수평이 있어야 돼요. 수평. 그런데 그 당시에 측정해 보니까 8.5mm가 뒤틀린 거예요. 여기 자리. 근데 그때도 변형이 생겼다. 그럼 벌써 저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깎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신고리 울진 3다 교체 후에도 2주기 지나서부터 40% 이상 깎여난 게 계속 막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실 시공에다가 바로 저런 열에서 배낭되는 거, 앵커볼 빠진 거, 이게 공통적인 문제다. 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말로는 울진 오르개는 거의 작아요. 마모가 작은데 그건 안에 이 전기 발생이 저 위에 이 관지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작아졌다. 그것도 웨스팅하우스 기술 자문을 받았는데 그것도 엉터리. 오히려 진동이 있으면 그 볼트가 풀려가지고 세관을 위에 깎아먹는 소리. 최근에 그 사건이 발견됐죠. 그런 것도 언론에 보도되는데 문제만 없다는 것뿐.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원전 안전의 수준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한국형 원전 즉 핵발전소의 전기 발생기 이상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 평범한 기자도 취재하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지적을 해왔습니다. 특히 10년 전부터 현장의 기술자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을 만드는 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책임이 있는 한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시를 제대로 해야 될 원안위도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설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기술자가 납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보통의 공과대학을 공부한 지식인이라면 그 설명을 듣고 충분히 납득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일반 기술자들은 전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한 당사자한테도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강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미국 기술자라든가 서울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적해가지고 오랫동안 문제가 된 전기 발생기가 수명조차 짧아가지고 기자한테 지적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두산중공업 시공업체하고 발주처인 한수원하고 갈등이 빚어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국가가 책임지고 챙겨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원전이 이렇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시설인데 국가가 인정한 국가기술사가 이를 지적을 했다. 이걸 지적을 했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해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인정한 국가기술사가 문제를 제기했으면은 이거를 국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이 납득하게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국가의 직무유기.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기자가 취재를 하고 기술자가 답변을 해가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가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가가 의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